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오늘 그 첫 순서로 전주 병선거구에 김성주 당선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목이 많이 새셨던데 좀 괜찮으셨어요? 뭐 끝나고 난 이틀 동안 계속 네. 출퇴근 인사하고 동네마다 또 농촌 마을마다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 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초선 때가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이번 재선 도전이 좀 어려우셨어요? 뭐 득표로 놓고 보면 이번이 더 큰 차이로 이긴 선거였고요. 예상보다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선거는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얻은 득표수를 보니까 10만 4천 표가 좀 네.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득표 수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번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초선 때보다는 덜 힘든 선거였다. 그러나 네. 선거 전은 굉장히 치열해서 이 선거 막판에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 선거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김성주 당선인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제 일부가 누락됐다. 좀 이런 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대 후보에서 사실 이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뭐 이런 문자들도 많이 이제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예. 좀 걱정하시는 시민들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실무적인 그 누락이 있었던 건데요. 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좀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무적 일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후보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저도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묘하게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다 보면 네. 그 내용을 또 검토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우였는데요. 사실 뭐 저는 실제로 재산이 한 4억 정도 지금 살고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 나머지는 뭐 예금, 나머지는 보험 가입액 네. 외에는 뭐 재산이 없습니다. 저는 별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부동산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재테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다만 과거에 제가 운영했던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지분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재산으로 신고만 해왔던 겁니다. 네. 실제로는 아무런 현금 가치를 상실한 지분이죠. 지난번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건 20년 기간에 백지 신탁을 했습니다. 네. 그나마도 재산권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백지 신탁하면 공직 재산 신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재산 신고를 가지고 네. 공직 후보 재산 신고를 하다 보니 네. 그 부분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하고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다른 요건이 거죠. 좀 달랐던 그것도 거예요. 좀 이제 네. 법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선관위는 재산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네. 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그 사실을 인정했고요. 네. 이 재산 누락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고의성입니다. 이거를 감출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재산이 적은 것처럼 보여서 서민 후보의 이미지를 의도했느냐 아니냐는 네. 건데 뭐 저는 뭐 재산 가액이 원래 높지도 않고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 가액의 변동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법률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뭐 저희는 없어 그렇게 보인다. 판단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다투어야 되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막판까지 상대 후보의 공세가 굉장했어요. 근데 예상과 결과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표차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또 뭐 상대 후보가 당선 무효라고는 현수막을 다 걸었고요. 또 대량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돌아다니는 유권자를 만나보니 그런 극심한 네거티브 경세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고 네. 그리고 확고하게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정해진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심은 원래 예상대로 그게 흔들리지 같다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예.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약속해왔던 정치 개혁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지지 입장을 보내줘야 된다. 좀 이런 이제 정서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김성주 개인의 사실은 경쟁력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김성주 개인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농촌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이제 집에서 계신 분이 가까운 분이 나오십니다. 네.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막 뛰어 나오셔요. 그러면서 울면서 지난 4년 전에 떨어져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났는지 모르겠다. 네. 이번에 돼서 너무 반갑다라고 하면서 꼭 끌어안고 얼싸안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민심은 지난 4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지난 4년 전에 선거의 패배가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다 간직한 유권자들이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유권자들이 마음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현명한 전주 시민들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21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 상임위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대한민국을 유럽과 같은 구체적으로 하면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정치 이상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도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한다면 뭐 보건복지를 선택하고 싶은데 네. 또 뭐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상임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뭐 당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자기 때문에 뜻대로 가는 게 안 됩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근데 이게 지금 정치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죠. 대단한 일입니다. 네. 예. 좀 그런 압승의 이제 배경에 이 국민들의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개혁 정치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그동안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정치를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함께 존재해요. 네. 민주당 국회 운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때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당의 의석이 130석,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인 한국당의 반대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 야당 탓을 하는 야당 핑계할 이유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 정책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됩니다.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야당과 타협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그 유능한 여당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러려면 민주당 스스로 집권 여당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민들이 준 역할에 대해서 안주한다면 그 다음 선거에 또 매서운 또 회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역사적 경험이어서 정말 지금은 집권 여당이 정말 잘해야 될 때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시대의 개혁 과제들을 정확하게 세우고 세운 과제는 반드시 실천해내는 이런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혁신의 과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장 시급한 당내 혁신의 과제는 뭡니까? 민주당은 뭐 다른 당들에 비하면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경험을 좀 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네. 모든 정책은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네. 담론만 가지고 틀을 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따져보는 그런 정책 디테일에 대한 능력까지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력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단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반대하는 야당과 타협해내는 그런 네. 정치력이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이 도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실천이 제대로 못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21대 국회가 추진해야 될 정치개혁 과제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뭐 이른 얘기일 수도 네. 있고 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저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네. 다룬 개헌은 개헌 논의가 역시 필요하다. 여야 합의로 반드시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 개혁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가 제도로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꼼수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군소 정당들이 다양하게 자기 대표들을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양당제 형태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좀 바라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가는 게 비례대표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10% 의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형성이 되고 그 다당이 연정을 통해서 권력 독점 없이 타협적인 정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제도 약간 좀 변화가 좀 돼야 되고.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 21대 국회에서는 좀 차분하게 네.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이번에 이제 보수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먼저 비례 위성 정당을 이제 도입하면서 예. 무산됐습니다만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이 비토,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바뀔까요? 21대 국회에서? 서로 규칙을 지킨다면 네. 반칙할 이유가 없겠죠. 네.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려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더라도 7석에 한정된 의석만 갖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12석 정도를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당시 아무튼 한국당의 꼼수 비례정당 창당으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네.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민주당 저는 내에서는. 뭐 네. 그렇게 하더라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혹시 보건복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세계사적인 문명의 대전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 한 사회가 이걸 막아내려면 신속한 감염 정보의 공개와 공유, 투명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제된 사회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개방된 민주사회가 더 효율적인지는 아마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그렇죠.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네. 될 겁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민주주의 모델이 더 지속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일단 정부는 국민을 믿어야 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번 총선거가 그렇거든요. 네. 수천만 명이 이동하는 이거를 연기하자고 한 거에 대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정부와 국민과 상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 모델이
옳다라 생각하고 다만 정부와 국민이 상호 신뢰 속에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공공의료라고는 수단이 결합됐을 때 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현대 민주국가들이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해온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역사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시기도 했고요. 또 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전북 지역의 최대 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금융도시 지정 아니겠습니까? 제3금융 중심지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서 일단 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 초에 이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안 된 이유는 금융중심지 법상의 금융중심지의 정의가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작년 초만 해도 국민연금공단 외에는 금융기관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1년여 만에 6개의 국내의 금융기관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네. 올해 국민연금의 목표는 30곳입니다. 순조롭게 이게 집적이 된다면 제3금융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즉 2년 내에 반드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2년 내에 예. 달성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역구가 지금 전주병이신데 이게 지금 이제 공약 중에서 보니까 뭐 에코시티 세병호를 비롯해서 건지산 일대, 뭐 아중호수까지 생태도시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셨더라고요. 이건 전라북도가 이제 앞으로 또 먹거리라든지 발전의 비전과 방향이 기업 유치를 통한 뭐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먹고 살 것, 일자리, 산업, 기업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뭐 관광이나 무슨 뭐 다른 걸로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이 뭐냐, 전략 산업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뭐 자동차 또는 조선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약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전략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또 전주의 탄소 산업과 완주의 수소 경제를 결합한 탄소 수소 경제 도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제안한 겁니다만 그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떠나지 않는 도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집요하게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돈만 번다고 해서 이 지역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 만족도, 문화, 체육, 생태, 주거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제가 에코시티나 혁신도시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 호수공원을 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기지대를, 요 에코시티는 세병호, 백석제를.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생태적인 주거 공간을 원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확고함과 그다음에 생태적인 주거 요건들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키는 도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좀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짧게만 여쭤볼게요. 뭐 도당위원장 도전하십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전라북도 새로운 정치적 구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고민해 온 바였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 맡겠다.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마무리 발언 시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김성주 본인 나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초심을 잃지 말고 한 뜻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